여러분, 들어와서 이것 좀 보세요. 미친놈이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 제 전남편 박민호는 낄낄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 렌즈 앞에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전 사위에게 허리띠를 뺏기는 바람에 낡은 양복바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앙상한 다리를 드러낸 채 수백 명의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와인을 홀짝이며 아버지의 발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그 애비의 그 딸이라더니 딸려는 돈 훔쳐 달아나고 애비는 낯짝 두껍게 밥 얻어먹으러 왔네. 경비원 어딨어? 이 늙은이 당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 그들은 아버지의 치욕을 비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죠. 바로 그 순간 파티장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점잖은 한 남새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30년 전 선생님이 경찰서에서 보증서 주셨던 그 문제아 녀석, 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찢어지는 제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뜻한 축복의 답글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제 친정집 낡은 단독주택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혔습니다. 발신인은 저 강혜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훈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분필가루 마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집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시며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여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돋보기를 끼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으셨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불효녀 혜진이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죽기보다 죄송하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남편 사업자금 융통한다고 사채를 좀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5억이 됐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저를 섬으로 팔아넘긴대요. 아빠, 제발 집이라도 팔아서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못난 딸 혜진 올림. 편지를 읽는 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체, 그것은 분명 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서해를 배웠고 특유의 반듯하면서도 끝을 꾹꾹 눌러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자에 흐를 쓸 때 상투를 틀듯 꼬아 쓰는 것까지 영락없는 제 필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진이가 사채라니.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던 딸이 사채업자에게 쫓겨 섬으로 팔려갈 위기라니 칠순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전화를 걸려고 수화길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편지 뒷장에 적힌 추신을 보셨습니다. PS, 아까 저 지금 감금되어 있어서 전화 못 받아요. 남편도 잡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 바로 죽인대요. 절대 신고하시면 안 돼요. 내일 정오까지 시댁으로 돈 가져오시면 풀려날 수 있어요. 제발요, 아빠. 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낼 수 없으셨겠죠.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빗소리가 지붕을 때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마음처럼요. 사실 저는 그 시각 시댁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 김 여사가 시킨 김장 100포기 담그기 벌칙을 수행하고 있었죠. 휴대폰은 압수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 어른 생신상도 제대로 못 차린 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시어머니 김 여사, 그녀는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유명했습니다. 손대는 사업 마다 말아먹고 남편이 물려준 중소기업 대성물산마저 부도 위기에 몰아넣었죠.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박민호의 재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강산그룹 강 회장 알지? 그 집 막내딸이 널 좋게 봤대. 걔랑 결혼만 하면 우리 빚 50억 한 방에 해결이야. 김 여사는 며칠 전 아들을 불러놓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 유부남이잖아. 혜진이는 어떡하고? 박민호가 묻자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혼해야지. 근데 그냥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우린 줄 돈은 없어. 오히려 뺏어와야지. 5억 정도 챙겨서 회사 급한 불 끄고 넌 깔끔하게 이혼남 딱지 떼고 새 장가 가는 거야. 5억? 혜진이네 집 땡전 한 푼 없잖아. 장인어른 연금으로 사시는데. 멍청한 놈. 집 있잖아, 집. 그 낡은 단독주택. 요즘 재개발 소문 돌아서 시세 좀 올랐을걸? 금매로 팔면 5억은 나올 거야. 김 여사는 서랍에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펜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잡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조의 달인이었습니다. 과거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녀는 며느리인 제필체를 흉내내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사각, 사각. 그녀의 왼손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제 특유의 필체, 꾹꾹 눌러 쓰는 습관, 심지어 눈물 자국까지 완벽하게 연출해냈습니다. 됐다, 완벽해. 김 여사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네 장인 백발백중 걸려들 거야. 딸바보잖아. 돈 가져오면 꿀꺽하고 혜진이는 부모 돈 훔쳐 달아난 페류나로 몰아서 쫓아내면 돼. 그럼 위자료는커녕 네가 피해자가 되는 거지. 박민호는 엄마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천재다. 그럼 난 혜진이 감시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 창고에 가둬놓고 전화 못하게 해. 내일 낮까지만 버티면 돼. 그렇게 모자는 악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뼈와 살을 깎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끔찍한 계획.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동 트자마자 부동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사장님, 제 집 금매로 내놔주세요. 오늘 당장 현금화 해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왜요? 이 집 평생 사신다면서요. 지금 팔면 제값 못 받아요. 30%는 깎아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오늘 팔아야 합니다. 제발, 제 딸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시세 8억짜리 집을 5억에, 그것도 업자에게 헐값에 넘기셨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 아내와의 신혼생활, 저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소중한 공간을 단돈 5억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버지는 현금이 가득 담긴 007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아버지는 꽉 쥔 주먹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라, 혜진아. 아빠가 간다. 아빠가 구해줄게. 택시는 빗길을 뚫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것이 일주일 전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인 부성애가 가장 더러운 욕망의 도구로 이용당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시댁의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5억 원이 든 007 가방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아버지의 어깨는 조다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계십니까? 사돈어른, 저 혜진이 앱입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오셨어요. 문 열려 있으니 들어오세요. 대문이 철커덕 열리고 아버지는 마당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김 여사와 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탁자 위에는 이미 샴페인 한 병이 따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혜진이가 사채를 썼다니. 김 여사는 혀를 찢찢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혼쭐이 났습니다. 혜진이 그 아이 정말 실망이네요. 아버지는 젖은 몸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사돈댁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셨습니다. 칠순의 전직 교사가 딸의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돈, 집 한 돈입니다. 5억 맞췄습니다. 제발 혜진이 좀 살려주십시오. 빚쟁이들한테 갚고 제 딸 좀 풀어주십시오. 박민호가 가방을 낚아채듯 열었습니다. 현금 5억 원, 5만 원권 100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돈다발 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돈 냄새 좋다. 장인어른 고생하셨네요. 집까지 파시고. 자네 혜진이는 어디 있나? 무사한가?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혜진이요? 지금 빚쟁이들이 데리고 있어요. 돈 입금되면 풀어준답니다. 사돈 어른은 일단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괜히 여기 계시다가 빚쟁이들 마주치면 복면당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아이 참 답답하시네. 깡패들이라니까요. 칼 들고 설치는데 노인네가 어쩌시려고요. 그냥 가시라니까요. 박민호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까까지 장인어른 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쫓아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셨지만 사위와 사돈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딸 좀 무사히. 아버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대문을 나서셨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뿌하하하하! 박민호가 돈다발을 공중에 뿌리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가져왔어. 5억, 5억. 김 여사도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우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그 늙은이 무릎 꿇는 거 다 왔냐? 딸 하나 살리겠다고 집까지 팔아먹고 멍청해도 유분수지. 박민호는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작전 진짜 대박. 편지 한 장으로 5억을 땡기네. 역시 우리 엄마는 천재야. 그럼 내가 누구냐? 청담동 김 여사 아니냐? 이 돈이면 회사 빚 갚고도 남겠다. 야, 너 혜진이 처리 어떻게 할 거야? 처리? 뭘 어떻게? 쫓아내야지. 이 돈 들고 튀었다고 하고 이혼 소송 걸면 돼. 증거? 없잖아. 현금으로 받았는데 누가 알아? 김 여사는 아버지가 가져온 편지, 아니 자신이 위조했던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잖아. 혜진이가 사채 썼다는 증거. 혜진이 필체랑 똑같은데 누가 의심해? 그녀는 편지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찌익.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제 증거인멸 끝. 혜진이는 꼼짝없이 사채 쓰고 부모 돈 훔친 불효녀 되는 거야. 허허허허허. 두 모자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 창고로 통하는 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창고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장 100포기를 담그느라 손이 퉁퉁 불어터진 채 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 남편이 돈다발을 뿌리며 웃는 모습, 시어머니가 제 가짜 편지를 찢는 모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터져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빠가 저 더러운 인간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바치고 무릎까지 꿇다니, 그리고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먹고 아빠를 농락하다니,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핏물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가서 저들의 목을 물어뜯고 샴페인병으로 머리를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공포에 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창고 쪽을 힐끔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문이 왜 열려 있어? 철칵. 문이 열리고 박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쭈? 다 듣고 있었어?
박민호는 당황하기는커녕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 설명할 시간 줄었어. 야, 나와.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 놔. 이거 놔. 김 여사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아, 들었지? 내 아빠가 너 살리겠다고 돈 가져온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덕분에 우리 회사도 살고 너도 자유의 몸이 됐잖아. 자유? 이게 자유예요? 사기잖아요. 범죄잖아요. 저는 악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 돈 내놔. 그리고 아빠한테 사과해. 사과? 미쳤니? 돈은 이미 우리 건데. 박민호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그리고 너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사채 쓰고 도망간 년을 며느리로 둘 순 없지. 당장 짐 사서 나가. 아니, 짐 쌀 것도 없네. 몸만 나가. 못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콩밥 먹일 거야. 신고? 해봐. 증거 있어? 편지는 찢어버렸고 돈은 현금이라 추적도 안 돼. 내 아빠가 증인이라고? 치매 걸린 노인네 나를 누가 믿어줘. 오히려 우리가 너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 폭행하고 폐물 훔쳐갔다고. 적반하장.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 박민호는 제 팔을 꺾어 결박하고 김 여사는 제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시끄러워. 오늘 밤까지만 창고에 있어라. 비 그치면 내다 버려줄게. 그들은 저를 다시 창고에 처박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김치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저는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커덕. 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딸 하나 때문에 노년의 알거지가 되셨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제 눈앞에는 방금 전 거실의 풍경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편지를 찢던 손동작, 박민호가 돈다발을 세던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김 여사의 비밀 장부. 네, 저는 직관적 기억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사진을 찍듯이 뇌리에 저장하는 능력. 그동안 시댁에서 바보 며느리 취급받으며 숨겨왔던 그 능력이 극한의 분노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해주마. 너희들의 뱉은 말, 너희들이 한 짓, 너희들이 숨긴 장부의 숫자 하나까지 모조리 기억해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갚아주마.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복수의 불길이. 밤 11시, 창고 문이 벌컥 열리고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나와. 그는 제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민호 씨, 제발 이러지 마. 제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발길질이었습니다. 퍽퍽. 옆구리와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당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지 마.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네가 사채 쓴 거잖아. 네가 부모 돈 훔친 거잖아. 박민호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었겠지요. 김 여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민호야, 빨리 내다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엄마. 안 그래도 지금 처리하려고요. 박민호는 제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이혼 서류는 법원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쓰라렸습니다. 아! 박민호는 대문 밖으로 제 짐가방 하나를 던졌습니다. 옷가지 몇 개가 빗물에 젖어 흩어졌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꺼져. 위자료? 땡전 한 푼도 못 줘. 네가 해먹은 돈이 얼만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노인. 아버지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아버지는 돈을 주고 가셨다가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다시 돌아오셨던 겁니다.
딸이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던 거죠.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기어가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네, 사람인가? 짐승인가? 아버지는 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순 노인의 주먹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분노의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힘껏 밀쳤습니다. 쿵! 아버지는 빗물 고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지셨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딸 교육 잘못시킨 죄로 돈 바쳤으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박민호는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딸 내놔! 아버지는 박민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거 나! 냄새나게! 박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발로 밟았습니다. 우두득! 아버지의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안 돼! 하지 마! 제가 달려들어 박민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평생 분필을 잡고 글을 쓰시던 그 고귀한 손이 저 더러운 놈의 발밑에서 지시겨졌습니다. 박민호는 침을 뱉었습니다. 퇴! 재수 온 붙었네. 경비 아저씨, 여기 노숙자들 좀 치워줘요. 그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저는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호호 불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 그리고 몸이 덜덜 떨리더니 이내 축 늘어지셨습니다. 쇼크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그리고 딸이 당하는 참혹한 광경에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저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소리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빠, 안 돼. 나 두고 가지 마.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빗속의 밤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거리며 비참한 부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아. 혜진이가 다 갚아줄게.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닫힌 대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와 박민호의 웃음소리. 아이고, 속 시원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엄마, 우리 내일 파티할까? 강 회장님 딸 초대해서. 그 웃음소리가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마치 녹음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 빗소리, 아버지의 신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머릿속 기억의 방에 저장되었습니다. 기억해. 절대 잊지 마. 오늘 이 밤의 치욕을, 빗물의 차가움을, 아버지의 고통을. 제 눈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보내며 맹세했습니다. 박민호, 김 여사, 너희들은 오늘 실수를 했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그리고 내 기억력을 과소평가한 것. 나는 강혜진이 아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이 모든 기억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착해 빠진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표정이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제 몸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텔 로비 입구. 저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연 회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호가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그 끔찍한 광경을. 아버지는 바지춤을 잡고 고개를 떨구고 계셨고 사람들은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개자식의 얼굴을 갈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서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5년 전에 힘없는 며느리 강혜진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준비된 사냥꾼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제 머릿속에 기억의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 김 여사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야, 혜진아, 내 서재 청소 좀 해라. 먼지 한 톨 나오면 죽는다. 이거 파쇄해. 중요한 서류니까 아무도 모르게 잘게 찢어서 버려. 그녀는 저를 멍청하고 순진한 년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데 있어 저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중장부, 뇌물 리스트, 탈세 내역이 적힌 서류들. 그녀는 그것들을 보란듯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외출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넌 봐도 모르잖아. 까막눈이 너 다름없는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눈이 스캐너보다 더 정교하다는 것을.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뇌는 페이지 전체를 사진 찍듯 캡처했습니다. 숫자 하나, 쉼표 하나, 심지어 김 여사가 끄적거린 낙서까지 완벽하게. 2023년 회계장부. 1월 5일 A 의원 후원금 5천만 원. 2월 10일 B건설 리베이트 3억 원. 3월. 그 수많은 숫자와 날짜들이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 5년 전 그 비오는 날 김 여사가 찢어버린 위조 편지. 그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고에 갇혀있기 전 잠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더러운 휴지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서 젖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들을 몰래 챙겨나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각을 맞췄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테이프로 붙여 복원한 현지에는 제 필체를 흉내낸 김 여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실수. 김 여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글씨를 쓸 때 힘을 주는 방향이 오른손잡이인 저와는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획의 삐침, 잉크가 뭉친 부분, 전문가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위조의 증거들이 그 종이 조각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 조각들을 비닐팩에 넣어 제 보물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조각들이 저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날을 기다리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연 회장 안에서는 강 회장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강철수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제가 등장해야 할 타이밍.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5년 전 입고 쫓겨났던 그 촌스러운 옷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날카로운 핏의 짙은 남색 정장, 전문직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전투복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간 모은 증거물들, 제가 보관한 편지,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한 죽음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아빠. 이제 딸이 나설 차례예요. 저는 로비의 유리문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 회장과 아버지에게 쏠려 있는 틈을 타 저는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 비참한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필적 감정사이자 인간 CCTV라 불리는 강혜진입니다. 박민호와 김 여사, 당신들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종이 조각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인생을 조각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잠시 시간을 하루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결전을 앞둔 어제 오후,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찾았습니다.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던 제 직장이자 친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강혜진 선배님? 복도를 지나가던 후배 검사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선배님 맞으시죠?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는 현재 특수부의 에이스로 불리는 최 검사였습니다. 과거 제 밑에서 필적 감정과 증거 분석을 배우던 병아리 검사였죠. 오랜만이야, 최 검사. 잘 지냈어? 최 검사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갑자기 사표 내시고 잠적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선배님 같은 인간 스캐너가 없으니 수사가 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했었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아, 그러셨군요.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저는 가방에서 빈 노트 한 관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최 검사, 대성물산 김미자 대표, 알지? 최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알다마다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내사 중인데 워낙 꼬리가 길어서 증거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쓴다는데 어디 숨겼는지 토통. 내가 알아. 네? 내가 그 집 며느리였거든. 5년 동안. 최 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지금부터 내가 쓰는 거 잘 봐둬. 이게 증거야.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빈 노트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참고 자료도 없이 오직 제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해서 사각, 사각, 사각.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가 출력하듯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2019년 5월 3일. 김미자 자택 서재 금고안 비밀장부 34페이지. 수신 국세청장 조카. 금액 10억 원. 전달 장소 강남구 청담동 XX 일식집 난실. 2020년 11월 12일. 대성물산 법인카드 내역. 사용처 마카오 카지노 VIP 룸. 사용자 박민호. 금액 20만 달러. 최 검사와 배석한 수사관들은 제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이걸 다 외우고 계신 겁니까? 날짜랑 금액까지? 응, 내가 봤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거실 탁자에 장부를 펴놓고 통화할 때, 아들 박민호가 술 취해서 떠들 때, 쓰레기통에 영수증을 버릴 때, 그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엔 사진처럼 찍혀 있어. 직관적 기억력.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초능력에 가까운 재능. 제가 검찰청에 있을 때 전설로 불렸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차명 계좌번호 12개, 비밀번호, 비자금을 관리하는 유령회사 명단, 심지어 김 여사가 뇌물을 줄 때 썼던 편지 내용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복원해냈습니다. 3시간 후, 노트 한 권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와 박민호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기록한 실로 기자, 그들을 단두대로 보낼 사형 집행 영장이었습니다. 최 검사는 노트를 넘겨보며 전율했습니다. 와, 이건 미쳤습니다. 이 정도면 당장 압수수색 영장 나옵니다. 아니, 구속 영장도 가능합니다. 아직 멀었어.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거든. 저는 그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위조 필체 특징 분석도. 김 여사는 양손잡이야. 평소엔 오른손을 쓰지만 위조할 땐 왼손을 쓰지. 왼손으로 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오를 쓸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습관, 그리고 가로획 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 저는 그림 옆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분석 결과 5년 전 강혜진 명의로 작성된 5억 사채 편지는 김미자의 왼손 필체와 99.9% 일치함. 이게 선배님이 당하신 겁니까? 최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하던 선배가 이런 끔찍한 누명을 쓰고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 내 아버지를 울리고 내 인생을 망친 그 편지. 내가 내일 그들 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일 거야. 저는 노트를 덮고 최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만 하십시오.
내일 밤 강산그룹 파티장. 내가 신호를 보내면 병력 끌고 들어와. 가장 화려하게, 가장 시끄럽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하니까. 최 검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그 쓰레기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붉은 노을처럼 김 여사의 제국도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고마워, 최 검사. 검찰청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년 동안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 무거운 기억들이 이제는 저들을 찌를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제 손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민호, 김미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없어. 너희들의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다시 현재, 호텔. 저는 최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수사팀,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수십 명의 기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5년 전 시집 올 때 입었던 촌스러운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 수트, 날렵한 스틸레토 힐, 그리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눈매는 날카롭게 그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문서감정 전문가 강혜진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최 검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가자. 우리는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감기되었습니다. 박민호가 아버지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던 장면, 아버지가 바지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던 모습,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김 여사가 뱉은 침. 감히 우리 아빠한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민호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 불길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대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응분하지 마, 강혜진. 너는 지금 칼을 든 망나니가 아니라 메스를 든 의사야. 저들의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해.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님이 무릎 꿇은 상황이라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고 있겠지요.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물밀듯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는? 검찰? 기자는 또 왜 왔어? 저는 무대 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박민호와 김 여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와 그 앞에 무릎 꿇은 강 회장님도 보였습니다. 박민호가 저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혜진? 네가 여길 어떻게? 김 여사도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전현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혜진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게 이런 꼴을 보인 것이 부끄러우신 모양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드리고 바닥에 떨어진 허리띠를 주워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빠. 더 이상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죄 지은 건 아빠가 아니라 저들이니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옆에 있던 강 회장님도 일어나 저를 보셨습니다. 자네가 선생님 따님인가? 네, 강혜진입니다. 인사 늦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박민호와 김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과 마주친 박민호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전에 그 순종적이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박민호 씨, 김미자 씨,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카 없이도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신들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와서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온 선물은 당신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거니까요.
저는 손에 든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보내게 될 미래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죠. 뭐라고? 이 미친년이!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뭐해? 전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으니까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공무 집행 중입니다. 최 검사가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치정극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리 스캔들과 법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직도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방송 중이셨나요? 잘 됐네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 쇼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범죄 스릴러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선전포고와 함께 연 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폭풍 전야. 이제 진짜 폭풍이 몰아칠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려 제가 들어오기 전 연 회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악마들의 파티였습니다. 박민호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 전 장인어른이십니다. 딸내미가 5억 들고 튀었는데 염치도 없이 또 돈 달라고 찾아오셨네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벼룩만도 못한 건가요? 그는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 채팅창을 보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와, 형님들, 좋아요가 벌써 1만 개 넘었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짓 쫓아내는 거 보여드리면 후원 더 쏴주시나요? 오케이, 갑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툭툭 쳤습니다. 어이, 영감님, 한 말씀 하시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도둑년을 만들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낡은 허리띠가 끊어져 흘러내리는 바지춤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명예를 가르치셨던 분이 지금은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울면 저들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박민호의 장단에 맞춰 낄낄거렸습니다. 어이구, 냄새나게 생겼네. 딸이 5억이나 훔쳤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나타나서 망신이야? 그들은 진실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구경거리와 가십거리에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상석에 앉아있는 강 회장님에게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파티 어떠세요? 저희 대성물산이 이번에 준비한 신사업, 회장님이 투자만 해주시면 대박 날 겁니다. 강 회장님은 묵묵히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김 대표, 저기 저 노인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정 들어보고 조용히 보내드리지 그러나. 아유, 회장님도 참, 저런 사람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니까요. 거지근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싹을 잘라야죠. 우리 민호가 정의감이 투철해서 그래요.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허허허. 김 여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저 영감딸이 우리 회사 공금 횡령하고 도망친 거거든요. 우리가 고소도 안 하고 봐줬는데 적반하장으로 돈 더 달라고 행패를 부리네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강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는 평소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분이라 김 여사의 천박한 언행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벙어리야? 말을 해보라니까. 돈 내놔? 5억 더 줘?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앙상한 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힘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늘이 무섭지 않아? 박민호는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뭐? 부끄러워? 내가 왜? 도둑놈은 당신 딸인데? 내 딸은 도둑이 아니야. 자네가 훔쳐간 건 돈 5억이지만 자네가 잃어버린 건 사람으로서의 자격이야. 이 영감탱이가? 박민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죽고 싶어? 진짜 맞아볼래?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했습니다. 폭력을 기대하는 야만적인 함성 소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허리띠에 고정되었습니다. 다 닳아서 가죽이 벗겨지고 버클에는 녹이 쓴 그 허리띠. 안쪽에는 매직으로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훈. 강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경찰서 유치장. 고등학생 강철수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그를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가게 될 운명이었죠. 그때 한 젊은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이정훈 선생님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제자입니다. 선생님은 합의금 5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셨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자전거, 시계, 그리고 결혼 예물로 받은 가죽 허리띠까지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철수야, 나가자. 선생님이 밥 사줄게. 유치잔을 나오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끈으로 대충 묶으신 선생님의 모습. 그날 선생님이 사주신 짜장면 한 그릇이 깡패가 될 뻔한 강철수를 기엇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현재. 강 회장님은 확신했습니다. 저 낡은 허리띠, 그리고 저 꼬장꼬장한 눈빛, 은사님이다. 내 인생을 구해준 은사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강 회장님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와인잔이 넘어져 붉은 와인이 테이블 볼을 적셨습니다. 비켜!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박민호는 강 회장님이 올라오자 당황해서 손을 내렸습니다. 쿠당탕! 박민호는 꼴사납게 바닥을 굴렀습니다. 스마트폰이 날아가며 라이브 방송 화면이 천장을 비쳤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회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거물이 초라한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먹했습니다. 선생님, 저 철수입니다. 강철수입니다. 30년 전 선생님이 파출소에서 꺼내주시고 짜장면 사주셨던 그놈입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강 회장님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철수? 설마 그 철수냐? 네, 접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다니. 강 회장님은 아버지의 구두 위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제자놈이 성공해서 으쎄드느라 선생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정적, 숨막히는 정적. 연 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래카메라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이 상황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만 명의 시청자들에게도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헐, 대박. 강 회장이 무릎 꿇었어. 저 할아버지가 스승님이라고? 박민호 좆됐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님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일어나라, 철수야. 난 괜찮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됐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당하신 모욕 제가 갚겠습니다. 감히 누가 선생님을... 당 회장님은 일어나서 살기 등등한 눈으로 박민호와 김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무대는 세팅되었습니다. 강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저의 날카로운 칼날. 박민호와 김 여사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제가 멈춰!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을 때 박민호는 반사적으로 주걱을 휘둘렀습니다. 인연이 어디라고!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 회장님이 번개처럼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득!
으악! 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그대로 박민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단순한 손짓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날린 풀스윙. 박민호의 고개가 90도로 꺾이고 입가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주먹질이야! 강 회장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전현이 먼저. 박민호는 억울하다는 듯 웅얼거렸습니다. 입 닥쳐. 네 놈이 사람 새끼냐? 장인어른한테 폐륜을 저지르고 아내한테 주먹을 휘둘러 내 눈앞에서? 강 회장님은 다시 한번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번엔 반대쪽이었습니다. 이건 스승님을 모욕한 죄다. 짝! 이건 내 재수 씨를 때리려 한 죄다. 짝! 이건 사람으로서 자격을 잃은 죄다. 세 번의 따귀,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찰진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명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달려와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저 영감탱이가 먼저. 김 대표, 당신도 똑같아. 강 회장님은 김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괴물로 키웠어? 그리고 당신 스승님께 침 뱉었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노인네가 사기꾼이라서. 사기꾼? 누가 사기꾼이야?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여자가 말하는 사기꾼, 5억 들고 튀었다는 딸년, 바로 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도둑? 근데 분위기가 왜 저래? 당당한데?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기꾼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 모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복원한 편지 조각들을 꺼내 스크린 앞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대형 화면에 찢어졌다가 테이프로 붙여진 편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편지, 5년 전 아버지가 받으셨던 사채 협박 편지입니다. 제가 썼다고요? 천만에요. 김미자 씨가 쓴 겁니다. 거짓말 증거 있어? 김 여사가 발악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잖아. 저는 스크린 화면을 넘겼습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작성했던 필적 감정 분석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전문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글씨체는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응과 흐의 필체. 이건 왼손잡이 특유의 습관이 묻어나는 글씨체입니다. 김미자 씨, 당신 양손잡이죠? 위조할 땐 왼손 쓰잖아요. 저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펜 있어요. 지금 당장 왼손으로 글씨 써봐요. 비교해보자고요. 김 여사는 사색이 닿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내가 왜? 함정이야. 못 쓰겠지? 찔리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저는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대성물산 비밀장부 2019년 5월 15일 입금 현금 5억 원 지출 사채 상환 3억 강남아파트 전세금 2억 날짜 보이죠? 아버지가 돈 가져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현금 5억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당신 빚 갚고 아파트 얻어줬잖아요. 이래도 부인할 거야? 김 여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장부 내가 태워버렸는데. 태웠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은 못 태워. 저는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찼습니다. 나 한 번 보면 다 외우거든. 당신이 5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 횡령, 탈세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연 회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와, 소름 끼친다. 며느리가 천재였네. 김 여사 완전 끝장났다. 강 회장님이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표, 이게 사실인가? 내 스승님을 속여서 전 재산을 뺏고 딸을 누명 씌워 쫓아냈다고? 회장님, 그게 아니라 더 들을 것도 없다. 대성물산과의 모든 계약 지금 이 시간부로 파기한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각오해. 안 돼. 회장님, 제발 우리 회사 망해요. 김 여사는 강 회장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그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치워, 더러운 손. 박민호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그때 최 검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체포해.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김 여사와 박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미자, 박민호, 당신들을 특경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놔. 나 김 여사야. 변호사 불러.
엄마, 나 좀 살려줘. 으앙. 두 모자는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었습니다. 인과 응보, 사필, 귀정.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내 딸, 장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강 회장님도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들하고 어울리느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선생님 명예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효심을 이용한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악마입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가야죠. 라이브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 전 국민이 이 사이다 복수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잃어버린 집과 명예를 되찾고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강산그룹 강철수 회장이 경로하여 VIP 테이블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잔들이 산산조각 나고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늙은이가 기분 상하게 했나요? 제가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민호는 강 회장의 살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지춤을 잡고 떨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눕히고 또 무슨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 바지가 흙투성이 바닥에 닿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이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저 철수입니다. 강철수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중년 신사. 기억 속에 남아있던 빡빡머리 고등학생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는 그 눈빛만은 30년 전 유치장에서 눈물 콧물 흐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년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정말 그 철수냐? 네, 접니다. 선생님, 속만 썩이던 그 꼴통 강철수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흑흑, 제가 죽일 놈입니다. 성공하면 찾아뵙겠다고 맹세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선생님이 이렇게 사시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제 눈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하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선생님. 연 회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총수가 남루한 행색의 노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손에 힘이 풀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액정이 깨졌지만 라이브 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바닥에 넘어진 채 강 회장이 아버지에게 절하는 모습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헐, 강 회장님 실화냐? 저 할아버지가 은사님이라고? 대박! 박민호, 너 이제 X됐다. 회장님 은사님을 건드렸네. 크크, 팝콘 각이다. 김 여사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30년 전? 그럼 저 영감이 강 회장님 은인?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 자신이 저지른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을 뱉고 거지라고 욕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강 회장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허리띠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전당포에 맡기려자 거전당에 끝까지 차고 다니셨던 그 허리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죽은 해지고 버클은 녹슬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제자를 구한 훈장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이걸? 강 회장은 허리띠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허허, 이게 편해서.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너 체면도 있는데.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박민호와 김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울던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재계를 호령하는 냉혹한 승부사 철혈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봐, 김 대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김 여사는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오해가. 저는 그냥 노숙자인 줄 알고. 노숙자면 침 뱉어도 되나? 강 회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선생님이 평생 가르쳐 주신 게 그거야. 근데 감히 니까짓게 사람을 급을 나눠? 강 회장은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네가 아까 뭐랬지? 거지? 냄새나? 강 회장은 박민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분은 나 강철수를 사람 만든 분이다. 내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런 분을 모욕한 건 곧 나 강철수와 강산그룹 전체에 전쟁을 선포한 거다.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성물산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거다. 모든 거래처 끊고 자금 회수하고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네 놈들 집안이 망해서 진짜 거지가 될 때까지 내 모든 힘을 동원해 밟아주마. 박민호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노란 물이 바지를 적시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냄새 난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진짜 오물 냄새를 풍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호원, 이 쓰레기들 당장 치워. 강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박민호와 김 여사를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드디어.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아버지가 30년 전 뿌린 선의의 씨앗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 아버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 뒤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보시고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혜진이구나. 선생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서예를 잘한다지? 네. 그 재주 오늘 좀 써야겠다. 강 회장님은 김 여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여자가 네 필체를 위조해서 사기쳤다는 거 오늘 여기서 밝혀내자.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벽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앞에서 그리고 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발은 길고 돌아간다는 것. 악인들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심판의 칼날뿐입니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필적 감정 분석 보고서가 화면 가득 띄워졌습니다. 좌측에는 5년 전 아버지가 받으셨던 사체 협박 편지가, 우측에는 제가 평소에 썼던 일기장 글씨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얼핏 보면 두 글씨체는 똑같아 보입니다. 김미저 씨가 제 필체를 아주 정교하게 연습해서 흉내냈기 때문이죠. 흉내는 무슨, 네가 쓴 거잖아. 어디서 뒤집어 씌워. 김 여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글씨에는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필적의 개성이라고 하죠. 특히 위조범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필압과 운필 속도입니다. 저는 응자를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제 글씨의 응은 시계 방향으로 한 번에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오른손잡이 특유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하지만 이 협박 편지의 응을 볼까요? 화면 속 협박 편지의 응은 미세하게 각이 져 있었고 잉크가 뭉친 부분이 보였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가 멈칫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잉크가 뭉친 부분은 펜을 꽉 눌렀었다는 증거죠. 이것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글씨를 흉내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네? 방향이 반대야. 와, 소름 끼친다. 저걸 어떻게 분석해?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김미자 씨, 당신 양손잡이죠? 하지만 정밀한 작업을 할 땐 왼손을 쓴다는 거 제가 압니다. 당신이 밤마다 서재에서 이중장부를 쓸 때도 왼손으로 썼잖아요. 오른손 글씨체랑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아니야, 증거 있어? 그딴 분석 따위 법정에서 인정 안 돼. 법정? 걱정 마세요. 국가수 감정 결과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평소에 썼던 메모들과 협박 편지를 비교한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습관. 르자의 마지막 획을 살짝 들어올리는 버릇. 이건 당신만의 고유한 필체입니다. 아무리 남의 글씨를 흉내내도 무의식적인 습관까지는 숨길 수 없죠. 화면 속 두 글씨의 르을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편지는 강혜진이 쓴 것이 아니라 김미자 당신이 쓴 위조문서입니다. 내 아버지를 속이고 5억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사기극의 소품. 저는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부인하실 건가요? 여기 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왼손으로 를 한번 써보시죠. 김 여사는 뒷걸음쳤습니다. 싫어, 저리 가, 함정이야. 못 쓰겠죠? 손이 떨려서.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그 신하손이라던 왼손, 이제는 수갑 차는 데나 쓰셔야겠네요. 그때 박민호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야, 웃기지 마. 우리 엄마가 왼손잡이라는 증거 있어? 엄마, 오른손 들어봐. 보여줘. 하지만 김 여사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강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네? 30년 전 내가 사업 초창기에 김미자 씨랑 계약을 한 적이 있지. 그때 김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분명 왼손으로 했어. 내가 왼손잡이시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천재는 왼손잡이라잖아요 하고 웃었지. 강 회장님의 증언.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게 거물의 기억력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박민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진짜였어? 김 여사는 덜덜 떨며 강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옛날 일이고 기억이 잘못되신. 내 기억력은 틀리지 않아. 그리고 자네가 내 은사님을 모욕한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자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적으로 분류되어 저장됐어. 강 회장님은 최 검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검사, 긴급 체포해. 사문서 위조, 사기, 공갈 협박, 증거는 차고 넘친다. 알겠습니다. 최 검사와 수사관들이 김 여사를 에워쌌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나 김 여사야. 변호사 불러. 김 여사는 발악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나 억울해. 전현이 조작한 거야. 필적 감정 그거 다 사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 강 회장님의 증언, 그리고 제가 분석한 치밀한 논리 앞에 그녀의 거짓말은 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미자 씨의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당신의 글씨가 저렇게 삐뚤어지고 날카로운 건 당신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감옥 가서 서예 연습이나 좀 하세요. 마음 수양도 좀 하시고요. 나쁜 년! 수사관들이 김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박민호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환호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의 구현, 사이다. 김 여사 꼴 좋다. 감옥 가서 콩밥 먹고 필체 교정해라. 키크크. 며느리분 능력 쩌네. 저걸 다 분석하다니. 저는 카메라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 기대해주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거든요. 김 여사의 비밀 장부 공개. 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장부는 안 돼! 그거 공개되면 우리 회사 진짜 망해! 망하라고 공개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복원했던 그 죽음의 노트. 이제 김 여사뿐만 아니라 대성물산이라는 거대한 비리의 온상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갚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대한 청소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펼쳐들자 연 회장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필적 감정 자료가 아닌 복잡한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힌 엑셀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제 검찰청에서 기억력을 되살려 복원해낸 대성물산 비자금 내역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성물산이 지난 5년간 저지른 탈세,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입니다. 뭐라고? 파티장에 와 있던 정대계 인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19년 국세청장 조칼에게 10억 전달, 2020년 A의원 선거자금 5억 후원, 2021년 B건설사 입찰 비리 리베이트 30억. 제가 항목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연 회장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거 내 이름 아니야? 미친, 저걸 다 기록해놨어? 몇몇 인사들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박민호는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제발 그만해. 이거 나가면 우리 회사 끝이야. 나 감옥 가기 싫어.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는 발로 그를 걷어찼습니다. 네가 우리 아빠 돈 뺏어서 산 아파트, 네가 타고 다니는 포르쉐, 다 이 더러운 돈으로 산 거잖아. 이제 다 토해내야지. 그때 강 회장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강산그룹은 이 시간부로 대성물산과의 모든 투자 및 협력 관계를 전면 중단합니다. 또한 대성물산이 우리 그룹 이름을 팔아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강 회장님의 선언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계 서열 5위 강산그룹이 손절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크린 한쪽 구석에 띄워진 실시간 주식 차트. 대성물산 주가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9%. 단 5분 만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으아, 내 주식, 내 돈.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것을 보며 멘탈이 붕괴된 것입니다. 박민호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강 회장님은 박민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딸과의 혼담, 없던 일로 한다. 범죄자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추호도 없어.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선생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박민호는 아버지에게 기어와 매달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박민호를 내려다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 내가 아까 말했지. 사람 자격 잃었다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아내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염치도 유분수지. 장인어른, 혜진아, 나 좀 살려줘.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그때 강 회장님이 박민호를 걷어찼습니다. 퍽! 치워! 어디 감히 선생님 몸에 손을 대! 박민호는 볼링핀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습니다. 크억!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박민호, 감옥 가면 편지해. 내가 필적 감정은 공짜로 해줄게. 탄원서라도 쓸 때 도움되라고. 이 독한 년. 아니, 난 그냥 기억력이 좋은 여자일 뿐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짓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갚아주는 여자.
수사관들이 박민호와 김 여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연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잘 가라, 정의구현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혜진아. 정말 고생했어.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억울함이 풀려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회장님도 다가오셨습니다. 혜진 양, 정말 대단하군. 자네 같은 인재가 썩고 있었다니. 혹시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필적 감정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허허, 역시 선생님 딸답구만. 알겠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그날 밤 연 회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의 방에서 박민호와 김 여사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이제 폐기 처분 폴더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버지의 미소와 강 회장님의 사과,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예쁘게 써내려가는 저만의 필체로. 박민호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진 채 렌즈가 천장을 향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앵글은 절묘하게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박민호와 김 여사의 뒷모습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주했습니다. 동시 접수자 500만 명 돌파.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와, 진짜 정의 구현이다. 박민호 표정 봐라. 크크, 나라 잃은 표정이네. 김 여사 머리 헝클어진 거 실화냐? 추하다 추해. 혜진 언니 멋져요. 걸크러쉬 대박. 형사들이 박민호를 일으켜 세워 호송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놔. 나 억울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박민호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네. 강혜진 전현이 마녀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액정은 깨졌지만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제 얼굴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저는 화면 속 수많은 시청자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 두 사람, 그토록 유명해지고 싶어 했죠. 재벌 3세, 강남 사모님, 화려한 타이틀로 포장된 삶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축하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네요.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저는 카메라 앵글을 돌려 경찰차에 처박히는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박민호 씨, 김미자 씨,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관심, 이제 원 없이 받으세요. 감옥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전 국민이 배웅해드립니다. 잘 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박민호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강혜진,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나오긴 어딜 나와. 무기징역감인데. 저는 비웃으며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연 회장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상쾌한 공기 같았습니다. 최 검사가 다가와 저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고마워, 최 검사. 뒤처리는 부탁할게. 걱정 마십시오. 탈세, 횡령, 사기, 혐의가 너무 많아서 조사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겁니다. 아마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강 회장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라. 아버지가 손짓하셨습니다. 네, 아빠. 철수가 집을 한 채 마련해주겠다고 하더구나. 너랑 나랑 살기 편한 곳으로.
저는 강 회장님을 보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빠 집 제가 되찾아 드릴게요. 제 능력으로요. 강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역시 선생님 딸답구만. 자존심 하나는 대단해. 알겠네. 대신 자네가 필적감정사무소 차릴 때 내가 첫 번째 의뢰인이 되어주지. 우리 회사 계약서 검토 좀 부탁하네. 네, 그건 영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요, 아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해 먹어요. 그래, 된장찌개 끓여주랴? 좋죠. 아빠표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요. 우리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출마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강 회장님은 약속대로 아버지의 낡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수행비서도 없이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홀로 오신 회장님의 모습은 소탈했습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서 오게. 누추한 곳이지만 아버지는 낡은 방석을 내어주셨습니다. 강 회장님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선생님, 그날 연회장에서 배웠던 모습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 고초를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네. 다 지나간 일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혜진이도 길을 펴고 살게 됐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 강 회장님은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기관리증과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혜진 양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서류를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도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철수야, 내 마음만 받으마. 나는 이 낡은 집이 편하다. 내 재수씨 냄새가 배어있는 곳이라 떠나기 싫구나. 하지만 선생님, 이 좁은 곳에서 집이 좁다고 마음까지 좁아지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은 필요 없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예, 그날 연회장에서 땅에 떨어졌던 교사로서의 명예, 그것만 되찾아다오.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으로 남고 싶구나. 강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선생님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다음 날, 강산그룹은 이정훈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그리고 재단 이사장으로 제 아버지를 추대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강 회장의 은사, 이정훈 선생님, 참스승의 표본, 재벌 회장을 무릎 꿇린 낡은 허리띠의 기적. 아버지는 다시 교단에 서지는 못하셨지만 더 큰 세상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TV 뉴스에 나온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으로 산 명예가 아닌 진심으로 쌓아올린 명예.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양, 자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사업한답시고 돈만 쫓아다녔는데 선생님 앞에 서니 한없이 부끄러워지는군. 회장님도 훌륭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허허, 과찬이야. 아, 그리고 자네 사무실 말일세.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임대료는 걱정 말고 쓰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시작할 겁니다. 대신 첫 의뢰는 꼭 맡겨주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회사 고문감정사 자리는 비워두겠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 아버지와 강 회장님이 바둑을 두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이쿠 선생님, 거기 두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허허, 장고 끝에 악수 둔다더니 자네가 딱 그 꼴이구만.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5년 전의 비극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찬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낡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헐값에 팔아넘겼던 그 집. 제가 5년간 모은 돈과 강 회장님의 도움으로 다시 사들인 우리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대문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담벼락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그 낡음조차 정겨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하나 따주세요. 홍시 먹고 싶어요. 제가 조르자 아버지는 장대를 들고 낑낑거리며 감을 따주셨습니다. 자, 받아라.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홍시다. 말랑말랑한 홍시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릴 적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5년 동안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잊고 살았던 그 맛. 우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감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저 사실 많이 미안했어요. 뭐가? 아빠한테 그런 꼴 보인 거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아빠 전 재산 날려먹고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혜진아, 그런 말 마라.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돈, 집, 그런 건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넌 하나뿐인 내 딸이잖아.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대단하더구나. 그 많은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아빠는 네가 그냥 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강해졌니? 강해진 게 아니에요. 독해진 거죠. 복수하려고 그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악만 남았었어요. 아니야. 그건 도끼가 아니라 용기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가진 그 특별한 기억력. 이제는 미움이나 복수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마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진실을 밝히는 데 써라. 그게 네 재능을 주신 하늘의 뜻일 게다. 네, 아빠, 그럴게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지난 5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한 아버지의 체온.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 집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곤히 잠드셨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보관한 사체 협박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트로피가 된 그 편지.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꾹꾹 눌러 썼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와 함께 감을 따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복하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나의 기억은 이제 사랑을 기록하는 데 쓰일 것이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제 방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내일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자요, 아빠. 잘 자요, 나의 과거들.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미래. 1년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는 깔끔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혜진 문서감정사무소. 네, 강혜진 사무소입니다. 아, 차용증 위조 건이시라고요? 네, 원본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의뢰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계약서 사기, 차용증 조작.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으로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강산그룹에서 퀵서비스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이 보내신 신규 사업 투자 계약서 감정 의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도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양 꼼꼼하게 봐주게. 자네 눈만 믿네. 강철수. 저는 피식 웃으며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게 거물들이 믿고 찾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액자. 아버지와 제가 감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장학재단 일로 바쁘십니다.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강연도 하시고 어려운 학생들을 만나 장학금을 전달하시느라 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우리 아빠 말년에 복 터지셨네. 사무실을 나섰는데 뉴스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대성물산 김미자 전 대표 징역 10년 확정. 아들 박민호 항소 기각, 징역 5년 복역 중. 화면 속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제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오타 같은 존재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수길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글씨를 쓰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무 얼룩도 구겨짐도 없는 새하얀 종이 위에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야. 슬픔 대신 기쁨을, 복수 대신 사랑을, 거짓 대신 진실을. 그 이야기는 분명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펜을 쥔 작가가 바로 저 강혜준이니까.